아침 7시. 평소라면 경쾌한 택배 기사의 인사소리가 들려올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택배 왔습니다라는 밝은 목소리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거든요. 마치 누군가 문을 부수려는 것 같은 무시무시한 소리였습니다. 대체 이 이른 시간에 누가 저러나. 저는 잠옷 차림 그대로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진우 총각이었습니다. 3년간 매일 택배를 가져다 주던 그 성실한 청년이 땀범벅이 되어 서 있더라고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눈이 사방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진우 총각은 항상 단정한 모습이었거든요. 깔끔하게 빗은 머리, 정갈한 택배 복장, 그리고 늘 웃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지금 화면 속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셔츠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극도의 공포에 질린 듯 떨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진우 총각이 제 팔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얼마나 차갑고 떨리고 있었는지 그 떨림이 제 온몸으로 전해져 왔어요. 할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오늘 하루만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절대 받지 마세요. 35살의 건장한 청년이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 총각,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다급해?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물었어요. 하지만 진우 총각은 제 말을 들을 여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 제가 아니면, 제 목소리가 아니면 그 어떤 전화도 받으시면 안 돼요. 경찰이라고 해도, 은행이라고 해도, 심지어 아드님 번호로 전화가 와도 일단 무조건 끊으세요. 진우 총각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번호로 오는 전화도 받지 말라니요.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제 심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진우 총각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그의 눈에는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할머니 평생 모은 돈을 노리고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놈들이 움직이는 날이에요. 이 청년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제 통장에 든 1억 원. 그것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있다는 건가요? 왜 하필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까요? 진우 총각의 핏발선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심장이 쿵쿵쿵. 문을 두드리던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진우 총각은 마지막으로 제 손을 꽉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제 말만 믿으세요, 할머니. 저도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오늘 분명히 그놈들이 할머니한테 전화할 거예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외쳤어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제게 전화하세요. 진우 총각이 폭풍처럼 떠난 뒤 저는 거실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어요. 대체 이 평범한 늙은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제 이름은 이순자, 올해 73입니다. 20살의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처음엔 남의 집 식모살이부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받는 돈은 고작 몇천 원이었지만 그래도 고향에서 굶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그 다음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가 눌어붙은 접시들을 하루 종일 닦아댔죠. 손이 터지고 갈라져도 참았어요. 공사장 잡부도 해봤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근골이 휘도록 일했어요. 닥치는 대로 일하며 동전 하나, 지폐 한 장이라도 더 모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26살에 시장 어귀에서 좌판을 깔고 채소, 장사를 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죠. 둘 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동트기 전에 새벽 시장과 함께였어요.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 남편과 함께 가락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여름, 더위에도 예외는 없었어요. 좋은 물건을 떼어와서 먼지 쌓인 시장 바닥에 펼쳐놓고 해가 질 때까지 목이 터져라 외쳤죠. 싱싱한 배추, 1,000원이에요. 무는 2개에 1,000원. 남편의 손은 흙투성이었고 제 손톱 밑에는 늘 시커먼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자리를 지켰어요. 하루라도 장사를 안 하면 그날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억척같이 살면서 아들 민철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업고 장사를 하기도 했고 젖먹이를 시장 구석에 재워두고 야채를 팔기도 했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교육비가 많이 들었어요. 과외비, 학원비, 참고서 값까지. 다른 집 아이들이 하는 것은 우리 아이도 시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도 다반사였어요. 손이 부르터 피가 나고 다리가 퉁퉁 부어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서울의 괜찮은 대학이었습니다. 아들이 합격 통지서를 받아왔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저는 시장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곳은 제 인생의 터전이자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유일한 공간이었거든요. 남편 없이 혼자 하는 장사는 더욱 힘들었지만 다른 일을 할 줄도 모르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더 벌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를 지켰어요. 하루에 10,000원을 벌면 다행이고 때로는 5,000원도 안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전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모은 1억 원. 제 통장에 찍힌 그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새벽과 남편의 땀, 그리고 아들을 향한 희생이 고스란히 담긴 제 인생의 기록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모은 돈이었거든요. 아들은 결혼 후 부산으로 내려가 자리를 잡았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죠.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게 전부였고 가끔 걸려오는 전화는 늘 똑같았어요. 엄마, 별일 없으시죠? 회사 일이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며느리도 착한 사람이었지만 역시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보다 게임이 더 재밌는 나이였고요. 그런 제게 유일한 말벗이 되어준 것이 바로 택배 기사 진우 총각이었어요. 진우 총각이 처음 저희 집에 택배를 배달하러 온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성실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할머니, 택배 왔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무거운 물건은 직접 집 안까지 들어다 놓아주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택배를 받을 때마다 안부를 묻고 가끔은 차 한 잔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진우 총각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를 친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진우 총각이 오늘 아침처럼 절박하게 저를 흔들기 시작한 것은 사실 일주일 전부터였어요. 그날따라 진우 총각의 표정이 유난히 심각했거든요. 택배 상자를 내려놓으며 대뜸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최근에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이라면서 전화 온 적 없으세요? 글쎄, 가끔 스팸 전화는 오는데 그런 무서운 데서 전화 올 일은 없지. 왜 그런 걸 물어보나? 만약에라도 그런 전화가 오면 무조건 끊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요즘 저희 택배 고객님들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그걸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하는 놈들이 기승을 부린다고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주 타겟이래요. 진우 총각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픈 가족사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비슷한 사기로 전 재산을 잃으셨어요. 그 충격으로 화병이 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에는 특히 민감해요. 저는 그때도 웃어넘기려 했어요. 진우 총각, 걱정 마. 이 할머니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하지만 진우 총각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당부했어요. 정말로 조심하세요. 요즘 수법이 너무 교묘해졌어요. 그리고 이틀 뒤 저는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어요. 엄마, 나 민철인데. 응, 민철아. 그런데 왜 다른 번호로 걸어? 아, 나 핸드폰이 고장나서 수리 맡겼거든. 당분간 이 번호로 연락 줘. 급한 일 있으면 이 번호로 전화해.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알았다고 대답하고는 새로 알려준 번호를 저장했어요. 목소리도 우리 아들 목소리 같았고 말투도 평소와 똑같았거든요. 그 통화가 바로 지옥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였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그들은 제 아들의 목소리까지 흉내내며 치밀하게 덫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진우 총각은 아마도 택배기사들 사이에 공유되는 정보망을 통해 저희 동네를 타겟으로 한 범죄 조직의 움직임을 포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그렇게 비명을 지르듯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진우 총각이 다녀간 지 3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그의 경고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 즐겨보던 아침 드라마였는데 오늘은 왠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자꾸만 진우 총각의 절박했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장해 둔 우리 아들의 번호였어요. 이틀 전에 새로 바뀌었다고 알려준 그 번호. 저는 안심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내 아들이니까 괜찮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수화기를 귀에 댄 순간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저 민철인데 저 좀 살려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분명 내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공포와 고통으로 찢어지는 비명이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마저 거칠었어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철아,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디 있어? 저는 급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아들 대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끄러워. 아들의 비명 뒤로 거칠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당신 아들, 우리가 데리고 있어. 도박비 때문에 우리한테 걸렸지. 아들 목숨값으로 잃어. 즉, 당장 준비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전화를 끊으면 네 아들 손가락부터 하나씩 자를 줄 알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억이라니, 도박빚이라니, 우리 민철이가 도박을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방금 들린 비명소리는 분명 우리 아들 목소리였어요. 진우 총각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고 했었죠. 하지만 자식의 비명 앞에서 부모의 이성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어요. 설령 이게 사기라고 해도 만에 하나 진짜라면 어떡하죠? 내 아들이 정말 위험에 처해 있다면? 네네, 드릴게요. 제발 우리 아들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애원했어요. 1억. 내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지만 지금은 그 무엇도 아들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전화 끊지 말고 스피커폰으로 바꿔. 그리고 현관문 열어놓고 당장 은행으로 가.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저는 울면서 남자가 시키는 대로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손이 덜덜 떨려 도어락 비밀번호조차 제대로 누를 수 없었죠. 평소에는 척척 잘 눌렀던 번호가 오늘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2번, 3번 틀리고 나서야 겨우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타이밍 좋게도 진우 총각이 다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그는 아마도 제가 전화를 받은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한 것이 틀림없었어요. 저 새끼 누구야? 빨리 보내. 딴짓하면 네 아들 죽어. 범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저는 겁에 질려 진우 총각에게 소리쳤어요. 괜찮으니까 제발 그냥 가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평상시처럼 말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진우 총각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진우 총각이 잠시 침묵하는가 싶더니 이내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어제 주문하신 냉동 만두가 다 녹아서 터져버렸네요. 이거 그냥 문 앞에 두면 국물이 다 흘러서 개미 꼬일 텐데 제가 비닐이라도 깔아드리고 갈게요. 잠시만요. 냉동 만두? 저는 그런 걸 주문한 적이 없었어요. 진우 총각이 뭔가 다른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범인이 계속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빨리 해. 시간 끌지 말고. 범인의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이 현관을 나섰어요. 복도 바닥에 쭈그려 앉은 진우 총각이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입은 분명 할머니, 바닥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바닥 비닐 위에 매직으로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전화 보이스피싱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머릿속에서 경종이 울렸어요. 그래. 진우 총각이 그렇게 경고했었잖아.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전히 아들을 해치겠다는 협박이 쏟아졌죠.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자 진우 총각이 벌떡 일어나 제 팔을 부축하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일단 시키는 대로 하는 척하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저는 진우 총각을 믿기로 했어요. 3년 동안 저를 속인 적이 없는 이 청년을, 친아들보다 더 저를 걱정해주는 이 사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진우 총각은 저를 부축해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에 글씨를 써서 제게 보여주었어요. 지금 진짜 아드님께 전화해 볼게요. 할머니는 계속 통화하는 척 하세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진우 총각이 먼저 내려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범인의 동료가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나 봐요. 다행히 아파트 로비에는 경비 아저씨와 주민 몇 명만 있을 뿐이었어요.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진우 총각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이쿠, 할머니 지갑을 그냥 들고 나오시면 어떡해요. 이러다 소매치기 당해요. 그는 제 손에 들린 낡은 지갑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자신의 커다란 택배 조끼 안주머니에 쑥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시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돈,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절대 넘겨주지 마세요. 방금 경찰에 신고했어요. 놈들 잡을 수 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빨리 은행으로 와! 범인의 목소리가 더욱 초조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진우 총각과 함께 은행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은행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걸어가면서 진우 총각이 계속 자신의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경찰이나 진짜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범인에게 들키지 않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지금 어디야? 왜 이렇게 뜸을 들여? 범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어요. 아마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옆을 걷던 진우 총각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어요. 그는 제게 자신의 핸드폰 화면을 쓱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아드님 통화 완료, 무사하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 민철이가 내 아들이 무사하구나. 안도감과 함께 나를 속인 놈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이 나쁜 놈들이 어떻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우롱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진우 총각이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이제부터 진짜 연기 시작이에요. 놈들 돈 받으러 나올 거예요. 그 장소로 유인해야 해요. 그러면서 제게 작은 종이를 건네줬습니다. 거기에는 공원으로 유인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의 지시대로 은행 대신 사람 없는 공원으로 놈들을 유인했습니다. 은행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집 장롱에 모아둔 현금 5천만 원이 있는데 그걸 먼저 가져다 드릴까요? 거짓말이었지만 최대한 진심처럼 말했어요. 5천만 원! 1억이라고 했잖아. 나머지는 은행에서 바로 뽑아서 드릴게요. 제발 우리 아들만은 해치지 마세요. 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범인은 그 미끼를 덥석 물었어요. 좋아. 그럼 1시간 후에 동네 뒷산 공원 정자에서 만나자. 혼자 와. 경찰이나 다른 사람 데려오면 네 아들 죽어. 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진우 총각은 제 손에 두툼한 신문지 뭉치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저기 나무 뒤에 사복 경찰분들이 계세요. 혼자 걸어가시는 척하면 놈이 나타날 겁니다. 절대 겁먹지 마세요. 진우 총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신호를 주시면 바로 덮칠 거예요. 놈이 돈봉투를 받으려는 순간 그때가 기회입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혼자 공원 정자를 향해 걸어갔어요. 평소에는 산책하며 자주 다니던 길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무서운지 매 발걸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젊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건장해 보였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돈 가져왔나? 네, 여기 있어요. 저는 신문지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남자가 그것을 받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어요. 거기까지. 어디선가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이 순식간에 남자를 덮쳤습니다. 남자는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바닥에 나가 떨어졌죠.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그렇게 통쾌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진우 총각이 달려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할머니,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제야 저는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진우 총각이 재빨리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조직은 전국적으로 활동하며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힌 대형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고 해요. 저를 속이려던 범인도 이미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이 조직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담당 형사가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진우 총각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사건 해결이 어려웠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부산에서 KTX를 타고 불이 나게 달려온 아들 레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더 자주 안부 전화를 드렸어야 했는데,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아들의 목소리는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했어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무서우셨을 텐데 저희가 너무 소홀했어요. 앞으로는 매일 안부 전화드릴게요. 아들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진우 총각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전 재산을 날리고 아들에게 원망만 듣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며칠 후면 아들 내외도 다시 바쁜 일상에 묻혀 예전처럼 될 거라는 것도 말이죠. 그때 진우 총각이 조용히 집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진우 총각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남이 대신 해준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며느리도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저는 그런 진우 총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그냥 할 일을 한 게 아니야. 자네는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야. 자네가 내 진짜 아들이다. 제 말에 아들 내외의 얼굴이 부끄러운 듯 붉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은 더 소중한 거야. 진우 총각의 눈시울도 굵게 젖어 있었죠. 할머니,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지켜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모두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집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진우 총각과 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런 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1년 후,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저는 더 이상 외롭게 혼자 밥을 먹지 않습니다. 주말마다 진우 총각이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릴린 집안일을 도와주거든요. 그는 이제 진우 총각이 아니라 제게 진우 아들이 되었어요. 진우 아들은 정말 친아들보다도 더 자주 안부를 물어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식사는 챙겨 드셨어요? 라고 전화를 해요. 택배 업무가 끝나면 종종 장을 받아주기도 하고 병원에 갈 때는 직접 모셔다 드리기도 해요. 어느 주말, 진우 아들은 제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물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이런 똑똑한 전화기를 쓰셔야 해요. 여기 스팸 차단 앱도 깔아놨고 제 번호는 한 번에 저장해 놨어요.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한 번부터 누르세요. 그는 1시간 넘게 앉아 제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카메라는 어떻게 쓰는지, 문자는 어떻게 보내는지, 인터넷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멀리 사는 친아들도 해주지 않았던 일이었죠. 할머니, 이걸로 저랑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진우 아들이 자신의 전화기를 꺼내서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화면에 진우 아들의 얼굴이 나타나자 저는 신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텔레비전도 아닌데 얼굴이 나와. 진우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할머니 얼굴도 매일 볼 수 있어요. 외로우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영상통화 거세요. 그 사건으로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 덕분에 수백억 원대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해요. 경찰에서는 저희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 포상금도 주었습니다. 진우 아들은 그 돈으로 부모님 산소를 이장하고 새로 단장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덕분에 부모님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모실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진우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을 때 저도 울컥했어요. 이 착한 아이가 정말 효자구나 싶었거든요. 아들도 그 일 이후로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해요. 명절이나 생신 때는 부산에서 올라와 며칠씩 머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며느리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어머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뭔가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요즘도 저는 매일 아침 진우 아들이 배달 오는 시간을 기다려요. 아침 7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현관 쪽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가 가져다 주는 것은 단순한 택배 상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흉흉한 소음으로부터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관심이자 외로운 노인의 하루를 밝혀주는 따뜻한 안부예요. 가끔 택배가 없는 날에도 진우 아들은 그냥 안부차 들러요. 할머니, 오늘은 택배는 없지만 그냥 얼굴 보러 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차라도 한 잔 끓여드리고 그와 함께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택배는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압니다. 돈이나 물건보다 더 소중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관심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저 같은 어르신이 계시다면 따뜻한 관심 한번 보내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제 경험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